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에서 투자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중의 흥분과 공포, 탐욕, 비관주의, 낙관주의, 혹은 남이 가지 않는 뒷길로 가라. 대중이 흥분할 때 반대의 길로 가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 심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을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체화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문제는 계량화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잣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그 외 차트에 보여지는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림의 높낮이 혹은 지표의 수치값 이렇게 계량화될 수 있는 지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투자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지수가 70 이상이면 과열이다, 30 이하면 침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것은 개개인마다 누구는 흥분이다, 누구는 비관이다, 혹은 누구는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데서 막연하게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접목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게 만약 누군가가 주식 투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시세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세를 잃는 것을 시세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것, 이 말은 최면술사 혹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잃는 데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만약 이런 분들이 전부 주식 투자에서 승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패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 심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과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이라는 것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계량화된 방법들, 소위 말해 지표적으로 생각해 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험프리 네일,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죠. 험프리 네일, 혹은 구스타프 르봉, 그 외에는 알렉산더 엘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투자 심리학을 계량화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나 이러한 계량적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의 논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분들의 연구를 보면 얼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험프리 네일과 같은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방식을 취했느냐 하면 선물 시장에서 혹은 현물 시장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 포지션의 보유자가 누구냐를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혹은 선물의 매도계약, 매수계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어 있다면 선물 시장은 그렇게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즉 매도 포지션이면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면 매수 포지션,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도 포지션은 외국인들 중에 무슨 펀드고 또 기관 중에서는 무슨 투신이고 또 정권 중에는 무슨 정권이다. 그러나 반대로 매수 포지션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군단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고 그에 국민연금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을 한 포지션의 보유자의 힘이 집중력 있는 힘이냐 산만한 힘이냐를 분석하는 방법, 혹은 이 포지션의 총 숫자 대비 구성하고 있는 계약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제 현물에서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누구가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10만 주가 예를 들어서 10,000 주짜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10명이 가지고 있는 것과 혹은 1,000주짜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00주씩 보유하고 있을 때의 힘보다는 10명이 10,000주씩 보유하고 있을 때의 힘이 더 세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물지수에서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0계약이 있다 그러면 그 10,000계약 중에 이건 10명이 10,000계약을 가지고 있느냐 20명이 10,000계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서 힘이 즉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적으면 집중력 있는 힘이다 해서 그쪽에 점수를 주는 방식, 사실 크게 나누어 보면 험프리 네일의 방식은 이러한 방식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현물 시장에서는 동일 종목, 동일 사안에 대한 기사가 4번 이상 신문 기사에 등장하면 이것은 꼭지다. 최근에 어떤 조선이나 중국 차이나 이펙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의 시세는 아니지만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등장하고 3번, 4번 신문에 헤드 타이틀을 장식하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방식. 이게 바로 험프리 네일의 방식인데 이 부분은 계량화가 쉬운 장점은 있으나 실제로 활용도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구스타프 르본과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시장의 어떤 심리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분의 개념은 이 험프리 네일과의 개념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상반사고 이론을 주장했던 험프리 네일처럼 다분히 추상적인 것을 굳이 계량화하려는 의미 없는 시도에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접근했던 방식은 참 나름대로 시장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뉴하이 앤 뉴로 혹은 우리가 트린스 지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엘더라는 사람들이 이 엘더라는 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치는 사실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분은 컨닝을 했죠. 원래 이분이 이것을 주장했지만 원래 이분의 이 트린스라든지 NHNL의 방식을 먼저 주장했던 사람은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랜빌. 이 미국의 그랜빌이라는 201 이동평균선으로 유명한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랜빌이 주장했던 OBV 지표가 바로 이제 우리가 고점과 저점, 우리가 시장에서 전고점을 경신하고 돌파해 나가는 종목 수가 신저점을 경신하고 하락해 나가는 종목 숫자보다 많으면 상승 추세에 있다.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전체 지수의 움직임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설령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지수는 상향 반전한다. 지수 전체가 상향하고 있더라도 신저점을 갱신하는 종목이 늘어나고 일부 종목으로 압축해서 슬림화해서 간다면 조만간의 시장은 반대로 하락할 것이다. 우리가 2000년대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정보통신으로 집중된 시장의 70종목만 상승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900개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돌파해 나가는 현상. 이게 그랜빌의 OBV 지표로 봤을 때는 이것은 강력한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랜빌이 이야기했던 OBV 지표와 같은 개념으로 이 엘더라는 분은 이 NHNL이라는 지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NHNL 지표는 참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기간에 내가 보고자 하는 바라보는 기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물 만기일이 3개월까지면 최소한 이번 달 12월 초가 트리플 위칭데이니까 이 트리플 위칭데이에서 다음 트리플 위칭데이까지 3월까지 3개월간의 기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혹은 12월이면 12월 한 달을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잘라놓은 단위 시간 안에서 새로운 뉴 하이,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 수를 새로운 저점을 경신하는 종목 수로 나누어서 이 수치의 합으로 이 수치가 일단 0을 넘으면 0 이상이면 시장이 강세, 0 이하이면 시장이 약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보다 많다 적다의 여부가 아니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수가 상승 추세, 즉 늘어나는 추세이냐 떨어지는 추세이냐라고 해서 이 NHNL의 추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NHNL의 추세, 이것은 저 역시도 선물 시장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종목 숫자를 가지고 선물 시장을 예측한다. 이상한 질문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선물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코스피 200 종목을 구성하는 지수가 선물 지수라면 이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 대표 종목 한 40개 내지 30개 정도를 골라서 이 종목들이 특정하게 짧은 기간 안에서 어떻게 고점을 경신해 나가나 혹은 저점을 경신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추세가 하나의 어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추세로서 용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HNL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시장을 그대로 다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도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보통 트래킹 에러라고 부르죠. 선물에서 바스켓 전체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종목을 구성하고 선물 시장이 코스피 지수로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 종목을 편입을 해뒀는데 코스피 지수대로 전체가 똑같이 200 종목이 평균에 같이 오르내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종목이 급작스럽게 급락을 해버린다든지 혹은 삼성전자 한 종목이 과잉 상승하고 다른 종목은 과잉 하락해서 지수는 따라가지만 이 종목 간의 갭이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실제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시장의 힘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트린스라는 좀 더 발전된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트린스라는 것은 어떤 지표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 수의 하락 종목 수를 나눈 값을 상승 종목의 거래량을 하락 종목의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다시 나눈 값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으로 나눈 값이 양으로 나온다는 말은 상승 종목 수가 많다는 소리인데, 이때 상승 종목의 거래량이 하락 종목의 거래량보다 많은 것이라면 시장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힘이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 상승 거래량이 분자의 분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값은 적을수록 시장이 강세를 보여준다, 뭐 이런 어떤 지표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와 같은 뭐 트린스, 즉 이 트레이드 인덱스 뭐 혹은 그 외에 뭐 험프리 네일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지표들, 르봉의 지표들과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라는 것을 계량화한 이러한 어떤 지표값,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또 다른 투자 심리라는 이름을 너울을 덮어선, 투자 심리라는 이름의 너울을 덮어선 새로운 어떤 지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그 지표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은 금융공학이 발달하면서 금융공학적 지표, 그 외에는 뭐 과거의 어떤 우리가 가치 성수를 비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가치 지표, 뭐 다양한 지표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측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투자 심리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에 끌어대서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계량적 지표를 만들어내는 어떤 교조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을 던지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투자 심리학은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저는 이 제가 말하는 투자 심리학은 이런 계량적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투자 심리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이것을 거창하게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시세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시세의 마음을 읽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 시세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맞부딪혀서 형성된 것을 시세라고 말하고, 매수자가 매도자를 압도하면 시장이 상승 시세를 만들어내고 시세가 오르고, 매도자가 매수자를 이기면 시세는 하락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시세라는 말 속에는 매도 대기자와 매수 대기자는 실제로 그 이외의 주변에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세 내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항상 1대1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 시세 안에 매도자의 힘과 매수자의 힘이 같이 높낮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세라는 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도대체 시세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읽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세 읽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조적이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시세를 읽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시세를 읽는 방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현상에서 사물을 읽는 방식,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회를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보는 방식들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보수다, 뭐 혹은 진보다, 혹은 뭐 수구다, 뭐 개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도대체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개혁이라는 이야기, 진보라는 이야기, 수구라는 이야기, 꼴통이라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수라는 것은 뭐냐, 이 보수 또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수와 개혁은 현재 그냥 이만하면 됐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그저 이만하면 됐는데 다만 조금 정신 시끄럽긴 하지만 이만하면 지키고 살만하다라는 것이 보수라면, 개혁이라는 것은 비록 이 전체의 틀은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개혁이고, 보수는 요거 고치려 하다가 안 고쳐야 되는 것들도 괜히 손대게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신하게 살자, 이것이 보수지요.
그런데 이 현재라는 관점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부딪힙니다. 현재가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는 내가 해먹기가 좋았는데, 과거에는 장사 해먹기도 좋았고, 과거에는 정치 해먹기도 좋았고, 예전에는 그냥 기침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아이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은 나는 못마땅하다. 과거가 좋다. 수구. 옛날 거를 지키자 해서 거꾸로 가자. 지금보다는 과거가 훨씬 좋으니까 옛날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구죠. 물론 이 수구를 우리가 속된 말로 꼴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구적 현상은 현재보다는 옛날이 해먹기 좋았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이것이란 말이죠. 그 진보는 뭐냐 하면 현재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몽땅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몽땅 갈아엎자. 이거는 아무것도 쓸모없으니까 다 갈아엎어야만 세상이 좋아진다. 이 미륵이 도래하는 용화 세상이 온다.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진보를 하자는 사람들은 갈아엎어서 용화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갈아엎는 과정에서 이 상강오른이 무너지고 사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 도덕이 엎어지고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택해도 좋다 없어 밀어붙이는 소위 말하는 급진에 속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수구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 꼬라지 내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해먹을 수 있는 세상만 온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 우리가 이루어냈던 성취는 희생해도 좋다. 나 하나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나 사실 걸러먹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서 개혁하자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진보하자는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진보를 주장하고, 사실은 이 수구하려는 사람들이 보수라는 이름을 덮어쓰고 수구를 하려 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이 안에 속해 있는 보통 사람들은 머물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현상 마찬가지지요.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진보와 수구가 막 부딪히고 개혁과 보수의 이름을 뒤집어쓴 진보와 수구가 자기들끼리 뒤집어 싸움을 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현재의 시각을 가지고 시각을 노정해서 바라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가치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이랬는데, 항상 어떨 때는 기술적 분석이 나은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말을 안 들을 때는 기술적 분석만이 살 길인 것처럼 세상을 떠들다가, 지금처럼 기관의 리포트가 좀 맞아 들어갈 때는 또 가치 분석이 1등이다 하면 모두가 그쪽에 몰려가 있죠. 과거에는 가치 분석이라는 것이 정답이었으면 미래에는 기술적 분석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새 실제로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 분석에 탈을 쓰기도 하고 기술적 분석에 탈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수구적 생각,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생각, 저는 사실 그것을 수구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말하는 소위 이 본질 가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본질 가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던져보면 제도권 펀드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제도권 애널리스트, 그 외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사실 말문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어떤 추세시장에서 시장의 상승 추세에 진입했을 때는 기업의 리포트들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고, 실제로 우리가 이 1999년 초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학습 효과들을 한 3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는 본질 가치에 대한 저평가, 고평가만이 시장의 본질인 것처럼 전원이 따라가지만, 이제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또 그럼 얼마나 타당한가?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니까 요런 비슷한 조건에서는 시장이 요렇게 오르더라. 과거에 시장이 요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요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오르지 않겠는가? 또 시장이 현재 요렇게 보였을 때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현재도 그럴 걸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인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 사는 일에, 사람이 하는 행위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의 어떤 난망함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헬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 흐르는 강에 같은 강에 손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낙동강 가서 손을 한번 물을 담그고 일주일에 물을 담그면 같은 낙동강에 물을 담그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떤 소리를 했느냐면 한번 내가 담궜던 그 물은 쭉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그 물이 이미 흘러가 버렸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지나오는 이 물은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부르는 어떤 길 속에 담겨 있는 새로운 물인데 우리는 그 형태를 보고 같은 낙동강물이다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뿐이지 실제로 강은 그 강이되 물은 그 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은 같은 일을 절대로 반복할 수 없고 진리라는 것은 흘러가 버리면 새로운 것이 계속 채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떻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심지어는 하루 전에라도 일어났던 사건이 다르고 참여하는 사람이 틀리고 그 안에 부딪히는 생각이 틀린데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하다. 이 논리 자체는 일단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치 분석을 다루는 기업의 분석가들도 혹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기술적 분석가들도 전부 이 소위 말하는 차트라는 것을 보고 있을까? 또 그렇다면 저 역시도 소위 말하는 주식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 분석 논자들에게 대해서도 가치 분석, 소위 말하는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맞는 국면이 있고 틀린 국면이 있을 뿐이다. 오만방자하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서로 왜 차가운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왜 저는 이 차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전부 차트를 말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차트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시세가 머물러 있는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시세의 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지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지켜보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가 살아갈 모습, 내가 걸어갈 모습이 그 거울에 마법의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 차트 역시 시세라는 것이 한번 비춰졌을 뿐이지 그 비춰진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차트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트는 뭐 좋은 모니터를 가진 사람들은 뭐 17인치, 19인치 모니터, 뭐 좋지 않은 모니터를 가진 분들은 15인치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화면이 달리 보일 뿐이겠지만 기본적인 는 이 Y축과 실제로 말하는 X축의 교차 속에서 이 교차와 교차가 만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차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는 이 차트를 과연 우리가 보여주는 그대로 그 차트를 나는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회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의 Y축은 이것이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라 하면 실제로 얼마나 비싸냐라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X축이라는 것은 시간, 즉 타임이죠.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절대값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증가의 방향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우리가 비율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면 15%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거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X축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계량화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24시간이 오르고 내일은 상한가 10% 올라서 뭐 26시간이 오르고 뭐 그 다음날은 또 하락해가지고 오늘은 18시간이고 또 그 다음날은 상한가 쳐가지고 뭐 30시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시간은 규격적으로 토막을 내서 또박 흘러가는 소위 말하는 산수리 서메이션, 즉 하나씩 칸이 더해가는 것일 뿐인데 하나씩 칸이 더해가는 소위 말하는 시간 지표와 가격의 비율이 무제한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가격 지표가 두 개를 같은 축선에 두고 만나는 지점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3차원적 단위에 속하는 거죠. 이 단위 자체가 시간 단위는 3차원적이기 때문에 이 축선을 만약에 거꾸로 가서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접목해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꾸로 이 축을 이쪽으로만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Back to the future. 소위 말하는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 단위이죠.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심오한 3차원적 단위인 시간과 2차원적이고 평면적이고 기하급수적인 수를 가지고 있는 이 가격의 단위를 맞닥뜨려서 나타나는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짝대기로 해석을 합니다. 주가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차트에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시세가 이 시세점에서 지지를 하고 이 시세점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뭐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또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평면, 수평적 선의 생각, 즉 수평선과 혹은 이 점과 점을 연결시한 사선, 이 선으로서 지지 무너지면 저항,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들은 소위 말하는 3차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림 시세의 어떤 이치를 단순히 2차원적 잣대만으로 바라보려는 기본적인 철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세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쓰잘데없는 추세선, 소위 말하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이런 어떤 용어 따위 그 외에 뭐 어떤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고라는 어떤 2차원적인 소위 말하는 직선적인 짝대기 이걸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시세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저는 시세는 곡선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강경하게 한번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시세는 곡선이다. 즉 소위 말하면 이것은 3차원적인 차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연배가 있으신 시청자분들에게는 송구스럽지만 사실 이건 미분값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시세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곡선적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직선적 2차 방정식으로 직선적 시각으로 시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이 직선적 생각이 주는 오류들에서 차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전은 이렇게 맞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지지할 거로 사면 무너졌을까? 보조지표가 이러면 괜찮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사면 안 될까? 이렇게 지지선을 꺼서 나는 분명히 매수라고 했는데 왜 무너질까? 나는 저항선이라 생각하고 팔았는데 왜 돌파해버릴까? 이 소위 말하는 2차원적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안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생기던 이 오류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지난 것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해보면 그럴듯하게 맞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들이대어서 투자를 해보려 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이 비관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 비관주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시장은 안 되고 기본적 분석을 해봐도 어떨 때는 기관 투자자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라는 이 생각들. 한때는 기관 투자자의 말을 듣고 이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재미를 보다가 어떨 때는 저평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시간은 급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관 투자자들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이거 도둑놈들이다.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다라는 소위 말하는 비관주의가 팽배합니다. 이 시장이 대세 하락에 접어들면 앞으로도 안 그리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같이 선진시장에도 지난 2000년 나스닥의 고점에서 나스닥의 추가 상승을 주장하면서 저평가론을 주장했던 IT 섹터의 그 엄청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보따리에서 집에 갔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저점이라고 뭐가 저평가 주장하면 실제로 시장이 오르면 맞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연봉이 오르고 뭐 또 시장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되겠지만 또 그 고점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다 또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승해가는 이 추세의 중간에서는 이제는 이 말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전부 다 또 여기에 환호하게 되지요. 그러다 여기 한번 배신당하면 또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또 기술적 분석도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구간, 소위 말하는 이 전체적인 비추세 구간,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이 추세 대 비추세가 약 3대 7로 비추세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 비추세 구간에 적용을 해서 절묘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기술적 분석법들도 추세 구간에 딱 들어서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맞고 기관들의 말만 맞으니까 기술적 분석은 천재에 쓸모가 없다. 이건 다 버려야 된다. 내가 헛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비관주의. 이 양대 비관주의자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두려워하고 겁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곡선으로 바라보자. 혹은 투자 심리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당연히 가치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조적인 기술적 분석을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시세를 읽고 시세와 이야기하고 시세를 이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한 2, 3회에 한 번씩 계속 집중적인 강의를 계속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계획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시세를 읽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연구하자. 이 주제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시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논의를 통해서 저 역시도 우리가 상방향성으로 제가 이 대화하는 방법, 읽는 방법을 이 방송을 통해서 배울지도 모르겠고 혹시 제가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말은 그럴듯한데 그건 역시도 무슨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의 이해법, 투자 심리의 대화법이라는 무슨 기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겠지만 저는 최소한 제 생각은 이미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시세라는 것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거울을 우리는 보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가 주입되어 왔던 교조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눈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침착하게 깊이 있게 이 시세라는 것을 연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세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 주입되어 버렸던 이 소위 말하는 짝대기식 생각들이 차트와 시세를 바라봤을 때 나를 그렇게 보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신생아는 처음에 원이다, 네모다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없고 안과 밖이라는 개념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신생아에게 동그라미를 그려줘가지고 자 이것이 동그라미다, 이것이 네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칠판 위에 그려진 아무것도 아닌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그저 신생아의 눈으로 보면은 그저 여기 그려진 하나의 그러한 색깔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성인들에게 100이면 100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은 전원이 동그라미라 그러죠. 신생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을 그냥 칠판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그냥 이 자체를 칠판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칠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큰 본질적인 이야기, 소위 말하는 칠판입니다라는 답을 해야 될 상황에서 동그라미입니다라는 답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혹은 제가 이것을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모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렇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면은 칠판이다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세?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세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짝대기식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세를 이해하는 방식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나와있던 시중에 나와있던 모든 기술적 분석의 어떤 틀들, 중거들, 롱거들이 다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들을 주제로 하나씩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다 하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뭐 며칠간의 시세의 합이기 때문에 방향을 틀면 시장은 상승 전환한다. 이것이 누우면 하락 전환한다. 중기,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하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하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면 매수한다. 하락하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하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면 매도한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하면 더 매도한다.
뭐 장기 이동 평균이 상승 중일 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 기회다. 이런 식의 짝대기식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가라는 데 대한 질문, 왜 이러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과 시세와의 대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일전에도 제가 선물 강의할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 좀 더 우아하게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무빙해버리지. 소위 말하는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5일, 뭐 10일 이동평균선이면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신기한 것이고 좀 아는 분들은 단기 이평선은 지지선, 당일간의 시세의 지지다. 또 장기 이평선은 전체 추세의 방향을 보여준다. 또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3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또 시장에 나와서 정권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소위 말하는 이 마바라들은 22일 이동평균선이 핵심 이동평균선이고 38일 이동평균선이 시장의 생명선이며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닌 118일 이동평균선이 시장에서 정답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딴따라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보라고 하면 더 해볼수록, 전문가라고 하면 더 전문가일수록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날씬한 방법으로, 섹시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들지, 이 이동평균선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1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1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관찰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20일을 봤는데 지금은 10일을 본다. 요게 이 정도, 그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21선까지의 조정이 지지였는데 지금은 11선의 지지가 조정이 될 정도면 시장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5일선이 무너지면 21선에 가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11선에서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요즘은 이 상승에 대해서 좀 조급하구나. 이 정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거 많이 생각해 본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일 이평이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5일 이평이라면 문자 그대로 이것의 정의는 5일간의 주가를, 소위 말하는 5일간의 시세를 합한 값을 나누기 5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값. 그 다음 날이 되면 앞에 걸 하나 지우고 여기다 뒤에서 오늘의 주가를 넣어서 나타나는 값.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뒤에 거 하나 지우고 또 오늘 거를 하나 더해서 생기는 값. 이렇게 해서 나누기 호환 값들을 계속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점들을 이어준 선, 이것이 5일 이동평균선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의 단기적 시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5일 이동평균선,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 이평이라는 것은 이게 문자 그대로 이것이 나누기 5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21선이라면 나누기 20, 60일선이면 나누기 60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것은 이것이 시세의 평균이라는 것이죠. 평균. 이 말의 함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세의 평균.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하면 5일간의 시세의 평균, 이 5일 이동평균선 선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추세에 순응한 사람들 내지는 그저 평균 시세를 만들었던 사람. 5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수를 한 사람과 여기에 매수를 한 사람, 여기에 매도를 한 사람과 여기에 매도를 한 사람, 또 여기에 매수를 한 사람과 매도를 한 사람이 각자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이평선이 시세의 평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평선의 위쪽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얼른 생각하면 바보지요. 전체의 평균, 시장 전체의 평균이 이 값인데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시장이 하필이면 고점에 시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평균선을 만들었을 테니까
꼭 고점에 가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시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려있는 사람. 이 평균선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고 짧게. 그나마 이게 5일선이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한 241선 정도 된다면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은 뭐냐면 긴 기간 1년 이상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아직까지 물려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과연 그럴까? 또 이 밑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죠. 와이즈맨이죠. 전체적인 시장 평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매수를 했다면 현재 벌써 이동평균선 값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극히 현명한 사람. 또 과연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현명한 사람은 이평선 밑에서만 사고 바보는 이평선 위에서만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평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평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시장은 바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어도 바보가 시장을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것이고 종합주가 지수가 500에서 1000이 가면 500에서 1000 가도록 시장이 뛰어드는 사람은 전원이 바보고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생각이지요. 그럼 과연 이게 바보냐?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바보다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평행을 달린다면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사고 팔고 했으니까 시세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말은 단기 상승은 예를 들어서 다음 2, 3일짜리 상승이라도 하려면 단기 이평선이라도 들려야 되고 시장이 지금처럼 지난번 500포인트에서 이번에 지금 거의 800포인트까지 올라면 현재 12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들리려면 이 120일 이평선이 들리는 동안 위에서 사준 사람들이 이 이평선을 들어 올렸던 이 힘에 의해서 시장이 간 것이지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에 샀던 현명한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서 있었던 평균적인 사람이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값보다 비싸게 샀던 이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듯이 현명한 사람만이 만약에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라면 주식시장은 하락할 때는 오를 때든 시장이라는 것은 바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시장은 현명한 사람 혹은 리더하는 사람, 마켓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마켓 리더는 매매에 있어서는 바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의 위쪽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이평이 들렸을 테니까요. 이평이 들렸다 하면 시세가 추세를 잡았다는 소리고 이 추세가 위로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이 위에서 계속 위로 이평선의 평균값보다 고가에서 주식을 사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에 대한 심리 분석,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평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심리는 어디에서 분석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이평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있는 사람, 이평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들어 올렸을 때 여기에서 사준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최소한 5일선만 들어 올리고 장기선은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5일선이 다시 꺾여서 이렇게 갈 시세였다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시장에 잠시 시장이 흥분했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소위 말하는 개미 군단들이 혹은 아무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시장의 어떤 산발적인 힘이 그저 잠시 시세를 흥분시켰을 뿐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들어 올리는 것이 추세적으로 들어 올려 준다면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 시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시세를 들어 올려야만 하는 무엇 소위 말하는 마켓을 리더하는 그 집중화된 무엇 플러스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하 내동자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인지 현명한 사람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부하 내동자 중에서도 갈라지겠지만 이 시세가 계속 들어버리면 여기 부하 내동한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이 시세가 가다가 실패해버리면 부하 내동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버리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한 시세를 들어 올리는 데는
한 시세의 시세를 주도하는 무언가가 있고, 이 무언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왜 무언가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 시세가 이렇게 들렸을 때 여기서 매입을 해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세가 들려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소위 말하는 이 약장수들이 얘기하는 무슨 세력, 뭐 급등을 만들어주는 세력주의 세력들, 이런 정말 그 황당무계한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확신을 하겠다고, 이것을 시세를 들어 올린 확신 매수자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평가라고 생각되어서 이 종목을 들어 올렸던, 시장 전체가 낮다고 생각해서 지수를 들어 올린 확신 매수자이든, 이것이 펀드든 혹은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심지어는 돈 많은 개인이든 간에 이 시장을 리드하는 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들어 올렸다면, 이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평균 단가가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이 평이 이만큼 와줘야 최소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서 매도가 되면 이것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신 매수자가 분명하다면 이 위쪽에서 사들인 소위 말하는 이 평균값의 갭을 거기에서 플러스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평이 최소한 이렇게 왔으면 이 정도 올라와 줘야 이 시세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청산이 되거나 이렇게 청산이 되면서 요만큼의 이익이라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동평균이 들어 올렸다, 5일이다, 60일이다, 120일이다, 이러한 이동평균이 들어 올려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들어 올리게끔 했던 이 힘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어디까지 이 평이 들러와야 최소한 수익이 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준,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이 평을 바라보는 알파 오메가다 이 말이지. 이것도 역시 개념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실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이 평이 그러한 것이라면 실제 시세에서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잣대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제로 삼고 풀어나가고자 하는 이 주제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담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앞으로 그대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뿌려나갈 것임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장에서 실제로 접목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지라는 소위 말하는 제3의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주제로 계속 이끌어 나가겠습니다.